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정성스럽게 가꾼 텃밭에 비료를 듬뿍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식물이 시들시들 죽어간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비싼 돈을 주고 좋은 영양분을 사서 뿌려주었는데 채소들이 도리어 병들고 타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좌절하신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비료는 다다익선, 즉 많이 주면 줄수록 식물이 튼튼하게 자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널리 퍼진 오해를 산산조각 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의 채소밭을 망치고 있었던 가장 큰 주범은 바로 쓰기 편하다고 무심코 듬뿍 뿌려대던 펠릿 형태의 알갱이 퇴비일지도 모릅니다. 냄새도 덜 나고 손에 묻지도 않아서 초보자들에게 마법의 알약처럼 여겨지는 이 펠릿 퇴비의 뒷면에는 아주 무서운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펠릿 퇴비를 잘못 사용했을 때 텃밭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재앙들과 그것을 완벽하게 예방하고 식물들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진짜 비밀스러운 방법들을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동네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는 풍성한 채소밭의 주인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우리가 무슨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인지 지금 바로 파헤쳐 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왜 이렇게 펠리테비에 열광하게 되었는지 잠시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농사나 텃밭 가꾸기를 떠올려 보시면 코를 찌르는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거름무더기를 삽으로 퍼서 밭에 나르던 모습이 생각나실 겁니다. 소나 돼지 그리고 닭의 배설물을 볏짚과 섞어서 오랜 시간 발효시킨 전통적인 퇴비는 식물에게 최고의 영양식이었지만 냄새와 부피 그리고 벌레가 꼬인다는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현대의 도시농부들이나 주말 농장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다루기 힘든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단번에 해결해준 구세주가 바로 가축분 퇴비를 고온에서 건조하고 압축해서 작은 알갱이 모양으로 만든 펠릿 퇴비입니다. 커피콩이나 작은 사료처럼 생긴 이 퇴비는 냄새도 거의 없고 보관도 용이하며 손으로 쓱쓱 뿌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혁명적인 원예용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극단적인 편리함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고도로 농축된 강력한 거름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마치 화분에 예쁜 자갈을 깔아주듯이 밭에 마구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편리함에 가려진 이 고농축 영양 덩어리의 진짜 성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텃밭은 순식간에 식물들의 무덤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무서운 부작용들과 올바른 사용 타이밍에 대해 하나씩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치명적인 첫 번째 오해는 바로 비료를 많이 줄수록 채소가 더 빨리, 더 크게 자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텃밭 가꾸기에 갓 입문한 분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하지만 토양 속의 진실은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펠리테비는 수분을 제거하고 영양분만을 꽉꽉 뭉쳐놓은 고농축 덩어리입니다. 이것을 식물의 뿌리 주변에 한 움큼 듬뿍 뿌리게 되면 흙 속의 염류 농도가 급격하게 치솟게 됩니다. 이때 삼투압 현상이라는 과학적인 원리가 작용합니다. 소금물에 배추를 절이면 배추 속의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와 쭈글쭈글해지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흙 속의 비료 성분이 너무 많아지면 바로 이 배추를 절이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식물의 뿌리에서 일어납니다. 뿌리가 흙으로부터 물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식물 체내에 있던 귀한 수분과 진액이 흙 쪽으로 강제로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식물은 마치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것처럼 극심한 갈증을 느끼며 잎의 끝부분부터 누렇게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물을 아무리 주어도 잎이 바스락거리며 말라 죽는다면 10중 8구 비료를 너무 많이 주어서 뿌리가 타버린 비료 피해, 즉 비효 현상입니다. 영양제를 준 것이 아니라 식물에게 독약을 먹인 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펠리테비를 줄 때는 포장지 뒷면에 적혀있는 권장 사용량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눈대중으로 대충 한 줌씩 푹푹 퍼서주는 습관은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흔히 발생하는 끔찍한 실수는 바로 모종을 심거나 씨앗을 뿌리는 그날 당일에 펠리테비를 밭에 섞어 넣는 행동입니다. 주말 농장에 도착해서 밭을 갈고 비료를 뿌린 다음 곧바로 어린 상추나 고추 모종을 심고 뿌듯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식물에게는 지옥불을 선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잘 발효된 펠리텟이라고 하더라도 흙 속에 들어가서 수분을 만나면 미생물들에 의해 다시 분해되는 2차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미생물들이 활동하면서 퇴비를 분해할 때 토양 속에서는 어마어마한 발효열과 함께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합니다. 갓 심어진 연약한 모종의 뿌리는 이 뜨거운 열기와 독한 가스를 견뎌낼 힘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사람이 밀폐된 좁은 방 안에서 독가스를 마시는 것과 똑같은 고통을 식물도 겪게 됩니다. 뿌리가 삶아지듯 죽어버리고 잎은 가스에 중독되어 하얗게 탈색되면서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언제 주는 것이 정답일까요? 펠리텟비는 반드시 작물을 심기 최소 2주일에서 4주일 전에 밭에 미리 뿌리고 흙과 골고루 섞어두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흙 속에서 퇴비가 천천히 분해되면서 가스는 공기 중으로 날아가고 독한 열기는 식은 상태에서 영양분만 흙 속에 부드럽게 스며들게 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곧 식물을 살리는 생명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문제는 비료를 주는 방식의 귀찮음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를 굽혀 흙을 파기 귀찮다는 이유로 펠리테비를 흙 표면 위에 그냥 흩뿌려 놓고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표면에 덩그러니 남겨진 이 알갱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날에는 퇴비 속의 귀중한 질소 성분이 질산가스 형태로 공기 중으로 전부 증발해버립니다. 식물에게 가야 할 밥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가 세차게 내리는 날에는 이 알갱이들이 빗물에 휩쓸려 고스란히 밭고랑이나 하수구로 떠내려가 버립니다. 게다가 흙 위에 노출된 영양분 덩어리는 파리나 온갖 해충들을 텃밭으로 초대하는 훌륭한 뷔페가 됩니다. 알을 낳기 좋은 최적의 장소가 되어버리죠. 펠리테비를 사용할 때는 밑거름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흙을 15cm에서 20cm 깊이로 파고 비료를 넣은 다음 다시 흙으로 완전히 덮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료가 흙 속의 미생물들과 만나 제대로 분해될 수 있고 식물의 뿌리가 아래쪽으로 깊게 뻗어 내려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영양분을 쪽쪽 빨아먹을 수 있습니다. 흙을 뒤집는 수고로움을 피하려다가 애써 산 비료를 허공과 하수구에 버리는 낭비는 이제 그만두셔야 합니다. 땅을 파는 노력이야말로 건강한 텃밭을 만드는 가장 정직한 지름길입니다. 네 번째 오류는 모든 채소가 퇴비를 똑같이 좋아할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입니다. 특히 당근이나 무, 그리고 고구마 같은 뿌리 채소를 키울 때 펠리퇴비를 잘못 사용하면 그해 농사는 완전히 망치게 됩니다. 뿌리 채소들은 땅속으로 곧고 깊게 파고들어야 상품 가치가 있고 모양도 예쁘게 자랍니다. 그런데 흙 속에 분해되지 않은 펠릿 알갱이나 진한 거름기가 뭉쳐 있으면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다가 이 영양 덩어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뿌리는 깜짝 놀라며 기형적인 성장을 시작합니다. 더 이상 아래로 깊이 자라지 않고 영양분이 많은 양옆으로 잔뿌리를 마구 뻗어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가 마트에서 보는 매끈하고 날씬한 당근이 아니라 문어발처럼 두세 갈래로 갈라지고 털이 숭숭 난 무서운 모양의 당근을 수확하게 됩니다. 흔히 가랑이무 또는 가랑이 당근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의 100% 원인이 바로 밭에 거름을 주고 충분히 썩히지 않았거나 뿌리 주변에 덩어리진 비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뿌리 채소를 심을 밭은 가급적 작년에 이미 듬뿍 거름을 주어서 양분이 부드럽게 녹아있는 오래된 흙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새로 거름을 주어야 한다면 펠리퇴비가 흙 속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가루가 되어 섞일 때까지 최소 한 달 이상 깊게 밭을 갈고 또 갈아주어야만 예쁜 뿌리 채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부분은 바로 수분의 중요성입니다. 펠리퇴비를 밭에 정성껏 파묻어 두었더라도 흙이 바싹 메말라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펠리퇴비 그 자체는 단단하게 뭉쳐진 건조한 덩어리일 뿐입니다. 이 덩어리가 식물이 먹을 수 있는 형태의 영양분으로 바뀌려면 반드시 토양 속의 곰팡이나 세균 같은 유익한 미생물들이 이것을 갉아먹고 소화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미생물들은 물이 없으면 전혀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흙이 건조하면 펠릿 알갱이는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처음 샀던 그 딱딱한 조약돌 같은 모습 그대로 흙 속에 방치됩니다. 식물은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데
식탁 위에는 통조림 따개가 없어서 먹지 못하는 통조림만 잔뜩 쌓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펠리트비를 흙에 섞어준 후에는 반드시 밭 전체에 물을 흠뻑 주어서 흙을 촉촉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알갱이가 물을 머금고 부풀어 오르며 부서지기 시작하고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며 비료를 분해할 수 있습니다. 비료를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료가 요리될 수 있도록 물이라는 불꽃을 지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토양의 적절한 습도 유지는 비료의 효과를 100% 끌어올리는 가장 핵심적인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어린 모종과 다 자란 성체 식물을 구별하지 못하고 똑같이 강한 비료를 주는 것입니다. 씨앗에서 막 싹을 틔운 어린 새싹이나 이제 막 포트에서 꺼내어 밭에 심은 모종은 사람으로 치면 갓 태어난 신생아와 같습니다. 신생아에게는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운 모유나 분유를 주어야지 아무리 영양가가 높다고 해서 두툼한 소고기 스테이크를 억지로 먹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펠릿 형태의 가축분 퇴비는 식물에게 아주 강력하고 거친 스테이크와 같습니다. 이제 막 잔뿌리를 내리며 흙에 적응하려는 어린 모종의 뿌리 곁에 이 독한 펠릿 퇴비를 뿌려주면 연약한 뿌리털들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며 식물이 성장을 멈추고 알아눕게 됩니다. 어린 모종 시기에는 가급적 밑거름으로 잘 섞인 흙 자체의 양분만으로 키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초기 성장이 너무 더디다고 생각된다면 차라리 물에 아주 묽게 희석한 액체 비료를 스프레이로 잎사귀에 살짝 뿌려주는 옆면 시비를 하거나 뿌리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조심스럽게 영양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본격적인 펠릿 퇴비의 사용은 식물이 밭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하는 정식 후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덧거름, 즉 웃거름의 형태로 주는 것이 식물의 생체 리듬에 가장 알맞은 방식입니다. 일곱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비료의 종류를 식물의 입맛에 맞추지 않는 오류입니다. 펠릿 퇴비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성분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개분, 즉 닭의 똥으로 만든 것, 우분, 즉 소의 똥으로 만든 것, 그리고 돈분, 즉 돼지의 똥으로 만든 것 등 주원료가 다양합니다. 이 원료들에 따라 퇴비의 성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닭의 배설물로 만든 개분 펠릿은 질소와 인산 성분이 매우 높아서 식물의 잎을 빠르게 키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데는 탁월하지만 그만큼 독하고 가스 피해를 입기 쉬워 초보자가 다루기 까다롭습니다. 반면에 소의 배설물로 만든 우분 펠릿은 소가 풀을 많이 먹기 때문에 섬유질이 풍부하고 거름의 기운이 순해서 흙을 부드럽게 만들고 뿌리 피해를 덜 줍니다. 만약 상추나 배추처럼 잎을 주로 먹는 엽채류를 키운다면 질소가 풍부한 비료가 좋겠지만 토마토나 고추처럼 열매를 수확해야 하는 식물에게 질소만 너무 많은 개분을 잔뜩 주게 되면 잎만 무성하게 정글처럼 자라고 정작 열매는 열리지 않는 영양 생장 과다 현상에 빠지게 됩니다. 내 텃밭에 심을 채소가 주로 잎을 먹는 것인지 열매를 먹는 것인지 아니면 뿌리를 먹는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식물의 특성에 맞는 동물성 거름이나 식물성 유박 비료를 골라서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는 계절과 날씨를 무시한 무자비한 비료 시비입니다. 특히 한여름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식물이 기운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펠릿 퇴비를 밭에 왕창 뿌려주는 것은 식물을 암살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여름철 직사광선을 받은 밭의 흙온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이렇게 펄펄 끓는 토양 환경에 펠릿 퇴비가 들어가서 물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미생물들의 폭발적인 발효 활동이 일어나면서 흙 속의 온도를 더욱 높이고 어마어마한 양의 메탄가스와 암모니아 가스를 한꺼번에 뿜어냅니다. 가뜩이나 더위에 지쳐 호흡이 가빠진 식물들의 뿌리를 뜨거운 가마솥에 집어넣어 쪄버리는 것과 같은 참사가 발생합니다. 게다가 여름 장마철에는 폭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흙새 속에 넣어둔 비료가 식물이 흡수하기도 전에 전부 씻겨 내려가 버려 환경오염만 유발할 뿐입니다. 따라서 무더운 한여름철에는 흙을 파고 고형 펠릿 퇴비를 주는 것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흡수가 빠르고 포양에 가스 피해를 주지 않는 물에 녹인 수용성 비료나 천연액비를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진 서늘한 저녁 무렵에 조심스럽게 주는 것이 폭염 속에서 식물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계절의 흐름을 잃지 못하는 농부는 결코 풍성한 가을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아홉 번째로 다룰 이야기는 펠릿 퇴비를 보관하는 방법에서 벌어지는 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용량 펠릿 퇴비 포대를 하나 사서 봄에 조금 쓰고 남은 것을 밭 구석에 있는 비닐하우스나 창고에 입구를 대충 묶어둔 채 1년 내내 방치하곤 합니다. 이렇게 보관된 퇴비는 다음 해의 텃밭에 재앙을 불러옵니다. 펠릿 퇴비는 습기를 빨아들이는 성질이 매우 강합니다. 입구를 제대로 밀봉하지 않으면 여름철의 눅눅한 공기와 빗물이 포대 안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수분을 머금은 펠릿은 포대 안에서 자기들끼리 뭉쳐 딱딱한 돌덩이로 변해버리거나 무서운 속도로 푸른 곰팡이와 유해한 세균들을 번식시킵니다.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그 안에서 수많은 해충들이 알을 낳고 부화합니다. 이렇게 오염되고 상해버린 퇴비를 다음 해 봄에 밭에 뿌리는 것은 귀한 채소들에게 병균을 직접 떠먹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토양 전염성 병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뿌리 혹병이나 시드름병으로 한 해 농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망칠 수 있습니다. 남은 펠릿 퇴비를 보관할 때는 반드시 포대 안의 공기를 최대한 빼내고 입구를 테이프나 끈으로 밀폐하여 묶은 다음 비가 들이치지 않고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한 그늘에 두어야 합니다. 습기 방지제를 함께 넣어두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좋은 비료를 샀다면 그것을 끝까지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보관의 기술도 원예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열 번째 치명적인 오해는 펠릿 형태의 유기질 퇴비와 화학 비료를 아무런 생각 없이 동시에 밭에 마구 섞어 쓰는 행위입니다. 농사 욕심이 과하신 분들은 유기농 펠릿 퇴비도 듬뿍 넣고 거기에 복합 화학 비료까지 한 번에 섞어서 밭을 갈아버립니다. 이것은 토양 생태계에 핵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기질 펠릿 퇴비는 토양 속에 유익한 미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집과 먹이를 제공하여 흙을 부드럽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농도의 화학 비료가 동시에 들어가게 되면 토양의 염류 농도가 순간적으로 급상승하면서 퇴비를 분해해야 할 소중한 미생물들이 소금에 절여지듯 전부 삼투압으로 말라 죽어버립니다. 미생물이 죽어버리면 애써 넣은 펠릿 퇴비는 분해되지 않고 흙 속에서 썩어버리며 오히려 토양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식물 역시 엄청난 비료 성분의 폭격에 뿌리가 녹아내리는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만약 유기질 퇴비와 화학 비료의 장점을 모두 취하고 싶다면 반드시 시차를 두고 사용해야 합니다. 밭을 만들기 2주에서 4주 전에 먼저 펠릿 퇴비를 넣어 흙의 미생물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식물을 심기. 불과 며칠 전이나 작물이 한창 자라는 중간에 화학 비료를 조금씩 보충해주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흙도 살리고 식물도 살릴 수 있습니다. 한 번째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장소의 특수성은 바로 비닐하우스나 유리 온실 안에서의 사용입니다. 야외의 탁 트인 노지 텃밭과 꽉 막힌 비닐하우스 안은 토양 환경과 공기순환 구조가 180도 다릅니다. 야외에서는 펠릿 퇴비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가스나 유해 물질들이 바람에 쉽게 날아가고 빗물에 씻겨 내려가며 자연스럽게 조절이 됩니다. 하지만 사방이 막혀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 펠릿 퇴비를 듬뿍 묻어두고 환기를 게을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퇴비가 발효되면서 내뿜는 유독가스가 하우스 천장에 부딪혀 빠져나가지 못하고 내부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밀폐된 공간에 갇힌 식물들은 이 가스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잎가장자리가 하얗게 타들어가거나 심하면 하우스 안의 모든 작물이 단 하루 이틀 만에 전멸하는 가스장애를 겪게 됩니다. 또한 하우스 안은 자연적인 비가 내리지 않아 인공적으로 물을 주어야 하는데 비료 성분이 씻겨나가지 못하고 표토에 하얗게 소금 결정처럼 맺히는 염류 집적 현상이 매우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온실이나 하우스 안에서 펠릿 퇴비를 사용할 때는 야외에서 쓰는 양의 절반 이하로 확 줄여서 사용해야 하며 비료를 흙에 섞은 후에는 며칠 동안 하우스 문을 활짝 열어 강제로 바람을 통하게 하여 유독가스를 완전히 빼내주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12번째 오류는 내 텃밭 흙의 산성도를 전혀 모른 채 무작정 퇴비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식물은 토양의 산도, 즉 pH 값이 적절해야만 흙 속에 있는 영양분을 뿌리로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펠리트회비를 산더미처럼 쌓아주어도 흙이 너무 강한 산성이거나 알칼리성이라면 식물의 뿌리무늬 굳게 닫혀버리는 영양잠금 현상이 발생합니다. 밥상을 거하게 차려주었는데 숟가락을 뺏어버린 격이지요. 한국의 토양은 빗물에 의해 칼슘과 마그네슘이 씻겨내려가 기본적으로 산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성 토양에 펠릿 형태의 가축분 퇴비를 지나치게 많이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유기산이 배출되면서 흙이 더 독한 산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 토양 생태계가 무너지고 식물은 미량원소 결핍에 시달리게 됩니다. 지혜로운 농부라면 퇴비를 주기 전에 반드시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흙을 가져가서 무료 토양 검정을 받거나 시중에서 파는 간이산도 측정기로 내 밭의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흙이 너무 산성이라면 펠릿 퇴비를 넣기 2주 전에 석회고토 같은 알칼리성 계량제를 밭에 먼저 섞어서 흙의 산성도를 중성으로 중화시키는 작업을 선행해야 합니다. 건강한 그릇을 만들어야 좋은 음식을 담을 수 있듯이 흙의 산도를 맞추는 것이 비료를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초공사입니다. 13번째로 살펴볼 함정은 식물들의 식사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밭에 동일한 양의 비료를 살포하는 평등주의적 오류입니다. 텃밭에는 부입해 온 것처럼 끊임없이 양분을 빨아들이는 대식가 식물들이 있는 반면 이슬만 먹고도 잘 자라는 소식가 식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토마토나 호박, 그리고 가지와 오이처럼 덩치가 크고 무거운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아야 하는 식물들은 엄청난 양의 영양분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다비성 작물입니다. 반면에 상추나 쑥갓, 그리고 파와 같은 잎채소류나 콩과 식물들은 아주 적은 양의 거름으로도 충분히 살아가는 적비성 작물입니다. 만약 밭 전체에 펠리테비를 일률적으로 두껍게 깔아버리면 다비성 작물에게는 밥이 부족할 수 있고 소식가 작물들에게는 영양 과다로 인해 질소 중독에 걸려 조직이 연약해지고 진딧물 같은 해충들의 공격 타겟이 되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텃밭의 구역을 나눌 때는 이 작물이 밥을 많이 먹는지 적게 먹는지를 기준으로 구획을 정리해야 합니다. 열매 채소가 들어갈 구역에는 펠리트비를 넉넉하고 깊게 넣어 든든한 밑반찬을 깔아주고 잎채소가 들어갈 구역은 아주 얇게 뿌리거나 이전에 쓰던 흙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식물의 입맛과 식사량에 맞춘 차별화된 비료 전략이 필요합니다. 14번째 실수는 펠렛 퇴비를 주는 계절의 타이밍에 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보통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밭에 나가 불이 나게 퇴비를 뿌리고 뒤집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고수의 반열에 오른 텃밭 매니아들은 봄이 아니라 서리가 내리는 늦가을에 내년을 위한 밑거름을 준비합니다. 이것을 가을거름이라고 부릅니다. 수확이 모두 끝난 빈 밭에 늦가을 즈음 펠릿 퇴비를 듬뿍 흩뿌리고 흙과 대충 섞어두면 겨울철 동안 눈이 내리고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퇴비 알갱이들이 아주 천천히 부서지고 완벽하게 흙과 한몸이 됩니다. 차가운 겨울 흙 속에서 혹독한 발효 과정을 거친 퇴비는 봄이 되면 독한 가스를 모두 날려보내고 가장 부드럽고 식물이 흡수하기 완벽한 형태의 보약 흙으로 변모해 있습니다. 봄철에 조급하게 퇴비를 넣고 2, 3주일 만에 급하게 모종을 심어 가스 피해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지는 것입니다. 늦가을 텅 빈 텃밭에 펠릿 퇴비를 뿌려두는 작은 부지런함 하나가 다음해 봄 여러분에게 여유로운 마음과 기적 같은 풍년을 가져다주는 숨겨진 치트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토양 생태계는 언제나 긴 호흡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5번째는 벌레에 관한 아주 끔찍한 진실입니다. 펠릿 퇴비를 흙 표면 가까이에 대충 묻었을 때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비극은 텃밭이 해충들의 거대한 번식장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분해되지 않고 반쯤 부서진 유기물 덩어리인 펠릿 퇴비는 날파리의 일종인 뿌리파리나 고자리파리에게는 최고의 산란 장소입니다. 냄새를 맡고 날아온 파리들이 퇴비 주변에 알을 낳으면 거기서 부화한 수천 마리의 하얀 구더기들이 퇴비만 파먹는 것이 아니라 근처에 있는 채소의 잔뿌리와 모종의 줄기 아랫부분까지 모조리 갉아먹어버립니다. 어느 날 아침 밭에 나갔는데 파릇파릇하던 파나 양파 모종이 맥없이 쓰러져 있고 흙을 살짝 팠을 때 하얀 벌레들이 꿈틀거린다면 그것은 덜 썩은 유기물 덩어리가 원인입니다. 이런 무서운 해충의 공격을 방지하려면 펠릿 퇴비를 사용할 때 반드시 삽을 이용해 30cm 이상 깊이 파서
땅속 깊숙한 곳에 묻어버려야 합니다. 냄새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고 날벌레가 땅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깊숙한 곳에서 미생물에 의해 조용히 분해되도록 만드는 물리적인 방어막을 쳐주는 것이 유기농 텃밭에서 농약 없이 벌레를 쫓는 가장 확실하고 기본적인 예방책입니다. 16번째로 다룰 함정은 펠레트웨비를 마법의 영양제로 착각하는 즉각적인 효과에 대한 맹신입니다. 사람들은 영양제를 먹으면 바로 피로가 풀리는 것처럼 식물 주변에 펠릿 알갱이를 뿌려주면 내일 당장 잎이 초록색으로 쌩쌩해지고 열매가 주먹만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펠릿 형태의 유기질 비료는 지효성, 즉 효과가 아주 더디게 나타나는 느림보 비료입니다. 알갱이가 흙 속의 수분을 흡수해서 부풀어 오르고 곰팡이와 세균이 그것을 갉아먹어서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이온 상태로 바꾸어 놓기까지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최소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식물은 펠릿 알갱이를 직접 씹어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격이 급한 농부들이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작물이 안 자란다고 퇴비를 한 줌 더 얹어주고 그래도 안 자란다고 또 한 줌을 더 뿌려주는 악순환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다가 한 달쯤 뒤에 흙 속에 누적된 엄청난 양의 퇴비가 한꺼번에 분해되기 시작하면 그제야 뿌리가 타들어가는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유기질 펠릿 퇴비는 식물을 직접 먹여 살리는 링거주사가 아니라 토양 속의 미생물을 살찌워서 결국 흙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느긋한 밥상이라는 점을 마음속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17번째 문제는 비료의 품질 그 자체에 있습니다. 시중의 원예 상점이나 인터넷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가격이 저렴한 펠리트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저가형 제품들은 원가를 낮추기 위해 충분한 부숙, 즉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생똥에 가까운 원료를 대충 말려서 압축했거나 물을 늘리기 위해 톱밥이나 모래, 심지어는 잡초의 씨앗이 잔뜩 섞인 불량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질 나쁜 퇴비를 밭에 쏟아부으면 발효가 덜 된 탓에 흙 속에서 맹독성 가스를 내뿜어 작물을 다 죽이거나 이듬해 텃밭이 채소보다 풀이 더 많이 자라는 잡초밭으로 변해버리는 대참사를 겪게 됩니다. 고온 발효 과정을 제대로 거친 정상적인 제품은 나쁜 잡초 씨앗이나 병원균이 모두 열에 타서 죽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펠릿 퇴비를 고를 때는 단순히 가격만 보고 선택할 것이 아니라 포장지 뒷면에 적혀있는 부숙도 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완전히 발효된 부숙 완료 판정을 받은 제품인지 원료의 비율은 어떠한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몇천 원 아끼려다가 애지중지 키운 작물을 다 죽이고 잡초 뽑느라 여름 내내 허리가 부러지는 고통을 겪고 싶지 않으시다면 첫째도 둘째도 검증된 품질의 퇴비를 고르는 것이 정답입니다. 18번째 실수는 아파트 베란다나 마당의 작은 화분에 텃밭용 펠렛 퇴비를 들이붓는 행동입니다. 넓은 노지의 밭은 흙의 양이 방대하고 자연적인 완충 능력이 뛰어나서 비료를 조금 많이 주어도 흙 스스로 농도를 조절하고 독성을 희석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피가 제한된 작은 플라스틱이나 토분 화분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좁은 밀실 같은 화분 흙에 독하고 거친 펠렛 퇴비 알갱이를 몇 스푼 푹 찔러 넣으면 화분 속 흙의 염류 농도가 단 몇 시간 만에 치사량으로 치솟게 됩니다. 화분 바닥으로 가스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흙의 pH 밸런스가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애지중지 키우던 방울토마토나 바질의 뿌리가 새카맣게 타서 화분 전체가 무덤으로 변해버립니다. 펠렛 형태의 가축분 퇴비는 기본적으로 넓은 야외 텃밭용으로 설계된 거친 야생의 비료입니다. 집안의 좁은 화분에서 식물을 키우실 때는 이러한 농수산용 펠렛 퇴비 대신에 냄새가 없고 흙에 부드럽게 작용하는 실내 식물 전용 완효성 알비료를 사용하거나 식물 영양제를 물에 묽게 타서 주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장소의 크기에 맞는 무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번째 함정은 콩과 식물의 특수한 능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강낭콩이나 완두콩 혹은 땅콩 같은 콩과 작물들을 텃밭에 심을 때 다른 채소들과 똑같이 비료를 듬뿍 주면 수확할 때 텅 빈 깍지만 보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콩과 식물들의 뿌리에는 뿌리 혹박테리아라는 아주 신기한 능력을 가진 공생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질소를 끌어와서
스스로 식물이 먹을 수 있는 천연 비료로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일을 합니다. 즉, 콩은 공기만 있어도 스스로 밥을 지어 먹는 자급자족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 콩 주변에 질소가 가득한 펠리퇴비를 듬뿍 뿌려주면 콩은 스스로 질소를 만드는 노력을 멈추고 흙 속에 넘쳐나는 영양분을 탐욕스럽게 빨아들여 잎과 줄기만 아마존의 밀림처럼 무성하게 키워버립니다. 정작 우리가 먹어야 할 콩깍지는 열리지 않고 잎만 풍성한 덩굴식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덩굴만 웃자란다고 해서 덩굴만 뻗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콩과 식물을 심는 일항에는 퇴비를 거의 주지 않거나 아예 이전에 쓰던 척박한 흙에 그대로 심어 스스로의 생존 본능을 일깨워주는 것이 꼬투리마다 콩알이 꽉꽉고 들어차게 만드는 최고의 농사 비법입니다. 마지막 20번째 실수는 감에 의존한 무분별한 투여량 계산입니다. 초보 도시 농부들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내 손대중은 정확하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펠리퇴비 포장지를 보면 보통 100제곱미터당 몇 킬로그램을 사용하라고 권장량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한평 남짓한 주말 농장을 가꾸는 사람들에게 이 숫자는 너무 막연합니다.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흙이 덮일 만큼 시원하게 뿌려버리곤 하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내 텃밭의 면적을 평방미터 단위로 정확히 계산하고 한 평당 필요한 비료의 양을 종이컵이나 저울로 미리 계량해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보통 1평, 즉 3.3제곱미터당 펠리퇴비 2kg 정도가 아주 넉넉한 양입니다. 성인 남성의 양손으로 크게 2번 정도 떠서 흙 뿌리는 양이 생각보다 적어 보일지 몰라도 고도로 압축된 이 알갱이들의 숨겨진 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조금 부족한 듯하게 밑거름을 깐 다음 식물이 자라는 속도와 잎의 색깔을 관찰하면서 필요한 만큼만 액체 비료나 옷거름으로 조금씩 보충해주는 방식이 실패율을 0%로 낮추는 가장 과학적이고 안전한 텃밭 경영의 핵심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옛말은 원예의 세계에서 진리 그 자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심코 뿌리던 펠리퇴비가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채소밭을 망가뜨리고 있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았습니다. 식물이 타들어가는 삼투압의 공포부터 시작해서 미생물이 죽어버리는 가스 피해, 그리고 당근의 뿌리를 기형으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결과까지 이 모든 것들이 비료를 너무 쉽게 다루었던 우리의 사소한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놀라운 반전은 이 모든 참사를 일으킨 펠리퇴비가 올바른 시기와 정확한 양, 그리고 흙에 깊이 묻어주는 작은 수고로움만 더해진다면 척박한 땅을 마법처럼 기름진 옥토로 바꾸고 수확량을 2배, 3배 폭발적으로 늘려주는 최고의 아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식물을 키운다는 것은 식물에게 직접 밥을 떠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흙 속에 보이지앗을 떠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흙 속에 보이지 않는 생태계를 돌보고 미생물들을 보살피는 흙살리기의 과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20가지의 주의사항만 잘 지키셔도 여러분의 텃밭은 올 한 해 가장 풍성하고 싱그러운 생명력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운 정보가 여러분의 텃밭 농사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작물에 비료를 가장 많이 주셨나요? 혹시 퇴비를 주고 나서 식물이 시들해진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생생한 실패담이나 궁금한 점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봅시다.